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삼국시대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시대 건축은 계계별로 파악하실 게 아니라 새 건축 특성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 및 성곽을 축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석탑을 쌓는 그 시원 양식들, 그 다음에 그 공포를 구성하는 부분, 특히나 그 고구려 고분벽화라든지 그런 일본의 유적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 때 고득점 하시는 그런 기틀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부터 그 통신라 건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최초의 통일왕국을 바로 신라가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세 나라가 합쳐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도, 세 나라를 표방하는 그런 문화도 바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통일왕조의 모습을 가져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도 또 건축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통일신라 건축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통일신라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개요입니다.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삼국 통일에 또 민족 문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 중심의 본격적인 관료 체제가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당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당나라 문화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됐고요. 또한 유교를 숭상해서 국학 설립 및 그 다음에 관리 채용 시험에 활용해서 국가의 통치 체제를 마련하는데 유교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불교도 융성해서 오교 구산 및 그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 및 그런 사원을 건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통일신라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요. 먼저 불교 문화가 우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층을 위한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제도 면에서는 유교 교육을 실시했고 유교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문화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자주적인 수용할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그런 자주적 문화 수용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한층 진보해서 그 고구려의 문화, 당나라한 고구려 문화, 그 다음에 당나라한 그 다음에 백제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민족 문화의 기틀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신라 문화의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라 문화의 한계라고 한다는 것은 경주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그런 한계성, 또한 그런 상층부 귀족들 중심의 그런 문화였다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한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통일신라의 도성인 금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먼저 광활한 분지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 되겠죠. 이 분지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물론 생활하는데 옆에 평지가 많으니까 생활하는데 편리하죠. 그리고 방어하는 데도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주변에 그 산성들을 쌓아서 방어 체제를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금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공성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점차 이제 만월성 등의 여러 성곽들을 축조를 하고 그 뒤에는 중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방리제를 실시하면서 통일, 신라, 수도 왕경의 제대로 된 모습들을 갖춰가는 시대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규모로 보면 전성기 때는 18만 호, 그 다음에 방리수로 따져도 360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수도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박리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황룡사 주변 담장지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박리형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방형이 아니고 약간의 요 가로와 그 다음에 세로의 변이 길이가 다르다는 것이 좀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라 도성의 산성은 주변에 많은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명화산성, 서쪽에 선도산성, 그 다음에 남쪽에 남산성들을 쌓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나성은 특별하게 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분지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신라의 궁궐을 살펴보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월성이죠. 현재 반월성으로 추정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옆에 그 안압지와 임해전지가 있습니다. 안압지는 지금도 그 유구가 잘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자연석으로 된 석축과 그 다음에 그 배수구, 선착지, 그 다음에 중앙 호안에 있는 유수를 위한 세 개의 섬들을 통해서 그런 자연적인 조경과 그 다음에 호안 석축이 조화를 이룬 그런 인위적인 건축이 조화를 이룬 아마도 동양 건축에서 이런 자연미와 인위적인 건축미를 자연스럽게 결합된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고대 문화의 조경과 건축이 아우러진 우리나라 고대 건축의 백미죠. 그런 안압지가 있고요. 그리고 임해전지, 그 안압지가 조경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임해전지는 그 옆에 있는 중국의 3조 체제, 중문이 있고 정전이 있고 침전이 있고 편전이 있는 그런 3조 체제를 가지고 있는 임해전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압지와 임해전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궁궐 건축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찰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때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 신앙적인 불교와 또 다양한 교파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고신라 시대의 불교는 그러면 어떤 불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황룡사지로 대표되는 국가 호국 불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불교의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교가 어떤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와 동일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을 그 종교적 숭상의 대상과 동일시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가적인 대사찰을 통해서 국가의 안위, 그 다음에 고대 왕국의 기틀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이 그 고신라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통일신라 때부터는 그것이 좀 성숙이 됩니다. 그런 성숙된 원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불교 경전들이 속속 도입이 됩니다. 당나라로 그 당시에 최선진국이었던 당나라로 많은 유학생들이 갑니다. 최치원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가서 당나라 가서 열심히 그런 불교 공부를 해와서 그런 또 불교 가르침의 가장 핵심인 그런 경전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와 동일시되던 그런 불교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 말씀을 이룩하는 그런 신앙에 더 초점이 맞춰 있는 방향으로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그런 교파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런 교파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교파들의 중심이 되는 사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의상을 중심으로 한 그런 화엄경 사찰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황사 등지를 중심으로 한 원효의 그런 정토신앙 위주의 그런 사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미타 연불신앙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교의 그 주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염원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의 불교도 이때 7세기에 이미 전래돼서 8세기 때 되면 그것이 융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불교 건축의 그런 개요적 특성을 보면 먼저 그 불교 건축을 얘기를 할 때
처음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창건 주체입니다. 누가 그런 사찰을 세우고 있었는지, 또 어디가 중심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찰의 성격 및 그런 건립 목적이 틀려지기 때문에 창건 주체가 고신라 시대의 국가 위주의 왕족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 신앙 위주입니다. 그래서 왕도 사찰을 세우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선왕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이런 귀족들을 위해서 사찰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사찰의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신라 시대 때만 해도 그 사찰이 주로 만들어진 곳은 바로 경주시 도성내입니다. 그래서 흥륜사라든지 황룡사지라든지 그런 대규모 사찰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의미의 사찰들이었기 때문에 경주 도성 한가운데만 위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통일신라 때부터는 그것이 경주 외곽지역 내지는 지방으로 많이 분파가 됩니다. 지금에 있는 불국사도 보면은 그 당시 지금도 뭐 차 타고 가면은 또 꽤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국사라든지 지방에 있는 중심 사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건립되는 위치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 전에는 사찰의 가장 중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불전을 뭐라 그랬죠? 예, 금당이라고만 했습니다. 단순하게 금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다불전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전이라든지 그런 신앙의 그런 체계가 다양하게 됨으로써 그런 금당을 통일되던 그런 불전의 명칭도 변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도 그거에 맞춰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라 불교 건축은 특성상으로 보면 7, 8세기에 성장과 성숙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8세기, 9세기를 통해서는 쇠퇴 및 전환되는 그런 시대적인 양식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도 보면 그 탑에서 큰 특성은 쌍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화 신앙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그 중문, 탑, 긍당, 가운데 탑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쌍탑이라고 하는 법화경의 경전의 근거에서 그런 쌍탑을 조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배치도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런 완벽한 대칭에서 변화가 돼서 비대칭성이 이제 물론 완전한 비대칭성은 아니고요. 그런 비대칭성이 가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심 불전이 있고 탑이 쌍탑으로 세워지는데 이 부분을 연결하는 이런 익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익랑이 생기는 시기가 이 쌍탑이 출현하는 시기와 대략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지금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또 사천왕사지가 있습니다. 사천왕사지는 문무왕 때 사찰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 쌍탑에 목탑이 있었다라는 것하고 종루와 경루가 이렇게 따로 있었고 쌍탑에 목탑이 있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망덕사지 같은 경우는 사천왕사지 인근인데요. 특이하게도 13층 목조 쌍탑이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해서 알아볼 그런 사찰들이 바로 가문사지와 불국사입니다. 가문사지 어딘지 아시나요? 예, 바로 경주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여로 가면 간포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간포 앞바다에 위치한 것이 바로 가문사지인데요. 가문사지에는 그런 창건 설화가 지금도 전해지는데요. 바로 문무왕, 그 문무왕이 삼국 통일에 이제 대업을 이룩하고 그 당시에 이제 기틀을 잡지 않습니까? 문무왕 때부터 그런 삼국 통일의 기틀이 잡혔는데요. 그런 문무왕이 외구로부터 굉장히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그런 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무왕이 내가 죽어서도 용이 돼서 이 동해 바다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그 문망이 죽고 바로 이루어진 게 바로 해능인 그 대왕암이 되겠죠. 그 대왕암 앞에 있는 그 왕릉 사찰의 성격이 바로 가문사지입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가문사지 요 근당에 가면 돌로 된 마루 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돌로 된 마루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했다라는 그 당시에 문왕이 해룡이 돼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해룡이 드나들 수 있게 나무로 마루를 축조한 그런 금당이 있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하고요. 가문사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쌍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쌍탑의 형식이 통일신라 불교 건축의 큰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쌍탑이 바로 가문사지 쌍탑이 쌍탑의 초기 시원형으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중한 이중 기단에 그 다음에 각계 부재로 되어 있는 그런 탑신과 옥계석으로 된 아주 잘생기고 큰 우람한 그런 쌍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문사지의 이 금당 형식과 이 쌍탑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서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하면 통일신라 불교 원칙의 백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창건설화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김대성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창건 주체들이 그런 개인적인 신앙에 의지를 해서 사찰을 창건한다고 했는데 그런 불국사는 신라의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사찰은 어딜까요? 예, 그건 바로 석굴암입니다. 그런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창건 주체들이 있다라는 게 특성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신앙 불전이 나타납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그냥 금당 하나였는데 이제는 대웅전,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라든지 아미타 부처님 모신 극락전,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비로전,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모신 관음전, 이런 다양한 신앙의 형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 되겠죠. 불교 사원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발현이고 신앙에 의해서 그런 의지들이 모인 것이 불전인데 그런 이제 불교가 고유의 종교성을 회복을 해서 그 신앙에 의해서 불전을 마련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된 불교의 수준과 문화가 이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곳이 바로 불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알아둘 특이한 사찰이 바로 고선사입니다. 고선사지인데 고선사지는 동전석탑, 그러니까 동쪽에 전이 있고 서쪽에 탑이 있는 탑을 위한 회랑을 따로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전석탑의 특이한 사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고선사인데요. 요거 생각하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동전서탑의 전통이 보이는 것이 또 다른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일본의 법륜사라든지 개성에 있는 연복사지의 그런 동전서탑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요것과 또 반대적인 게 있습니다. 서전동탑이라고 해서 서쪽에 그 불전이 있고 동쪽에 탑을 놓은 그런 고려 만복사지 는 서전 동탑의 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이한 형태지만 가끔씩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유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군리 사지 같은 경우는 정방형 금당이 있어서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신라의 다른 불사건축인 석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굴은 크게 용도상으로 수행굴과 예배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행굴은 그야말로 수행자들의 수행처를 위한 소규모의 자연 석굴들을 얘기하고요. 예배들을 위한 본격적인 예배굴로서는 유명한 곳이 바로 군위 삼전석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조 방법에 따른 그런 구분으로 보면 자연 안방굴이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토암산에 있는 골굴암, 지금도 그 선무도로 유명한
도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연 안반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조된 석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암산의 석굴암이라든지 남산 칠불암, 그 다음에 굴부사 사면 석주들이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축조 석굴은 토암산 석굴암이 되겠습니다. 그럼 석굴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석굴암은 크게 이런 사각 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하는 문폭길이 있고, 그 다음에 원형의 주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팔각의 여기쯤 있죠? 팔각의 그런 기둥이 있어서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조는 벽체는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형 주실의 천장은 국융형 천장으로 중간중간에 이런 쐐기돌을 박아서 우리 고구려 보공파에 나오는 그런 국융형 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운데는 그 연꽃의 단위석재로 판석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실에는 여기서 모시고 있는 그런 신상들을 보면 전실, 여기는 팔부신상을 모셨고, 이런 문폭길에는 사천환상, 그 다음에 요 주실, 요 가운데 조금 위쪽으로 치우쳐서 여기 부처님이 정자에 계신데요. 요 전실 주변으로 해서는 제석천이라든지 보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자상들을 해서 이런 형식이 바로 지상사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성황리 부처님 계신 도설천 주변에 있는 이런 제석천이라든지 신장들이 있고, 그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문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에 이런 제자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살상이라고 하는 그 불전들,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본전불인 그 법당 중심으로 해서 뭐 보살전이라든지 조사전이라든지 그런 형식의 형태를 다만 석굴로 표현했다 뿐이지, 이런 구성 형태가 바로 지상 사찰 가람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 종합적인 그런 배치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 요거는 지금 한번 종단명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그려보시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본 건축 구조라든지 시공 부분에 대비한 그런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 건축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주거 건축도 결국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고신라 시대 때도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에 있는 35주택과 그다음에 사절유택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이런 화려하고 다양한 그런 고대 주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주택들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앞뒤로 방이 있는 겹집의 형태를 띄었을 것으로 유추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벽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실에 그냥 발이라든지 병풍, 이런 간단한 구획 장치들만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일부는 전돌이었고 일부에는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굉장히 기와주택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닐 것 같고, 일반 백성들은 초가나 움집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거의 원형이 되는 오량가라든지 공포 부연도 이 당시에 주거 형식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국유사 35호 입급택하고 주요 이제 주거 문화를 볼 수 있는 기록이 바로 삼국사기 옥사조입니다. 삼국사기 옥사조도 문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뭐 명확하게 결론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진골과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실폭이라든지 실폭은 뭐 진골부터 해갖고 24척, 21척, 18척, 15척. 근데 요 실이란 개념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실 한 칸을 얘기하는 것이냐. 근데 실 한 칸이 24척이면 이게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건물
측면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실폭과 너비와 관련해서도 이런 규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와는 그런 장식 기와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삼국사기 옥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궁궐 아니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래는 이런 부분들을 궁궐들만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 일반 관료라든지 귀족들의 집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따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이때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에서도 뭐 고급 기와라든지 장식 기와가 사용되고 있었고요. 또 현어 장식, 박공 및 천하에서도 현어라든지 부연 처마를, 이중 처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재료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청도 했기 때문에 단청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단 및 계단 3중계라고 하는 이런 3개의 3열로 된 그런 계단, 그런 것도 금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듬돌도 못 쓰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문도 누문이라든지 사방문, 소술대문들을 못 쓰는 그런 도품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단 자수도 못 쓰게 했고,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죠. 지금에 보면 뭐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 신분별 그런 규제들을 만들어놔서 이런 부분들이 왕실 이외에는 규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신라 분묘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분묘건축의 특이한 것은 뭐 석실 부문과 왕릉, 그 다음에 화장묘 등이 있는데요. 석실묘는 뭐 방형 석실묘로 뭐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 왕릉은 요 시기별로 변화상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무열왕릉은 봉토 주변에 간단한 호석만 한 어떻게 보면 소박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점점 더 화려해지고 그런 성물들의 가공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부분으로 높아갑니다. 그래서 신문왕릉만 보더라도 호석을 한 3단 정도의 석축으로 싸서 그것을 삼각형 지탱돌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도강은 점점 더 화려해지게 되죠. 그래서 판석을 세우고 기둥석에는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상황까지 이르고요. 가장 화려한 것은 바로 이 성도강릉이 되겠는데요. 12지 호석과 성물들, 당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화려한 성문들로서 왕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릉의 구성 방식의 변화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석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석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건축사들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양식을 명확하게 보이는 유일무이한 사례가 바로 석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기의 형태가 있고 그것이 발전된 형태가 있고 그것이 쇠퇴하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실제 유구들이 또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조형예술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그런 조형예술이 변화되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예가 석탑이기 때문에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이런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을 정리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고요. 먼저 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석탑의 시원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바로 분황사 탑과 미륵사 탑이 되겠습니다. 이 두 탑이 큰 양식상 특성이 있죠. 분황사 탑 같은 경우는 전탑 계열의 그 시원형이 되겠고요. 이 미륵사 탑 같은 경우는 바로 목탑 형식의 시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원형이 결합된 것이 바로 신라 석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탑이 갖고 있는 목탑 양식, 즉 목가구식
그런 형식과 그 다음에 신라 전탑이 갖고 있는 수직적인 비례, 그러니까 탑을 이런 쌓는 비례 체계는 이런 신라 전탑의 양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통일신라라는 것이 나라만 합쳐진 것이 아니라 이런 백제계를 상징하는 문화, 신라계를 상징하는 문화, 또 이것이 결합돼서 하나의 제대로 된, 그것도 굉장히 수준 높고 아름다운 그런 문화를 이룩했다는 것에서 요 통일신라기 석탑 양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석탑의 그 시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기적으로는 7세기 중반에서 8세기 전반기인데요. 이때 당시 시원기 석탑의 특성은 기단은 물론 이중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기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탑신이 그 우주석과 그 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통 3층 석탑이 되겠죠. 예, 이런 석탑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단은 이중기단으로 되어 있고 탑신석이 있는데 여기에 우주석과 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석과 면석은 뭐를 나타낸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목조 주택의 형식을 차용한 것인데요. 이 부재들이 목조 건축처럼 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우주석 따로 세우고 그 가운데에 면석을 따로 세운 그런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층급 받침이라고 해서 요 공포부를 형상한 요 옥계석 밑에 그런 받침석을 따로 두었고요. 해서 시원기의 가장 큰 특성은 말씀드렸듯이 목조 건축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세기 중반의 가문사지 석탑, 이것이 전형이 되겠고요. 고선사지 3층 석탑도 이때 시원기의 전형탑이 되겠습니다. 8세기 전반의 나원이라든지 구항동 3층 석탑도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지나서 이제 요거는 초기에 말하자면 조금은 어설펐던 그런 양식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완전하게 정형화돼서 완벽한 미를 자랑하는 그런 전형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것은 신라 8세기 중반에 이르된 불국사 석가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국사 석가탑의 특성을 보면 물론 동일하게 기단부, 탑신부, 그 다음에 상륜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재들의 특성이 단일 석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탑신석이 각각 우주석과 면석이 별도의 부재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석가탑부터는 이런 것이 단일 부재의 모양만 이렇게 기둥의 형상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접 어떻게 보면 돌로서 하는 조형물인데 나무를 하듯이 그렇게 조성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석탑 자체의 그런 물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 그러니까 이런 두꺼운 돌을 넣고 거기에 장식적으로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의 표현 방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구성 부재도 축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요것 따로 만들고 저것 따로 만들고 했지만 이제는 단일하게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부재들을 표현은 장식적인 표현으로 가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탑의 구조를 더 자세히 보면은 요 기단부는 이중 기단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식 기단인데요. 요 지대석이 요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갑석이 있고, 그 다음에 면석이 있는 이런 우주들이 있고, 갑석이 있고, 우주 있고, 그다음에 뭐 우주가 있는 이런 식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탑신 같은 경우도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일 부재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옥계석도 요 층급 받침, 공포를 형성하고 있는 층급 받침과 그 다음에 옥계석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륜부도 찰주, 요 가운데 새끼등을 중심으로 해서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오는 적이 있어요. 요 상륜부 요 형상과 요 순서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 노반, 복발,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런 상륜부만 그려보면 이런 노반이 있고요. 복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이게 엎어져 있다는 것이죠. 엎어진 듯한 그런 연꽃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앙화라고 해서 이런 위로 핀 연꽃 같은 것이 있고, 물론 이 가운데는 이런 찰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련이라고 하는 이런 동그란 이런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계라고 하는 이런 덕계석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이라고 하는 연꽃과 같은 이런 장식이 있고, 용차, 보주 식으로 한 이런 상륜부는 말하자면 석가탑 요 상륜부도 근데 복원된 겁니다. 그 복원된 기준은 남원 실상사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복원이 된 것이고요. 하지만 요런 부분도 요 순서도 용어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던 신락의 탑들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엔 또 이제 쇠락과 변화의 시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8세기 중반 이후에 9세기 뭐 그렇게 가는데, 먼저 부재가 간략화됩니다. 이런 층급 받침이 원래는 5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3단으로 되고, 그 다음에 탱주가 기단에 뭐 2개씩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만 되고, 그 다음에 단층 기단을 싼 용장사탑 같은 그런 형식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례 체계도 좀 변화가 오는데요. 체감률이 굉장히 급해서 좀 수직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수직성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수직적인 그런 비례 체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층수도 3층이 고정되었었는데 5층 탑 같은 화엄사탑 같은 그런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정계 석탑도 물론 전부가 모전탑은 아니고요. 이런 옥계석 같은 경우가 모전탑으로 구성되는 의성탑이라든지 하는 모정계 석탑도 이때 변형기 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장식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전사지라든지 실상사 백장암, 그 다음에 원넌사지 같은 경우 이런 데다가 어떤 사천왕상이라든지 신장상, 그 다음에 어떤 문비라고 해서 문을 형상한 그런 장식. 결국 모든 양식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좀 소박했다가 중기에 완벽한 그런 원숙된 비례미를 갖추었다가 나중에는 좀 힘을 빼고 좀 흐트러지면서 간략화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듯이 더 화려하게 되는 그런 문화의 변화 양태를 이 석탑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석탑 알아봤고요. 다음은 석조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라 석조물의 크게 중요한 2가지는 바로 포석정이죠. 포석정과 이제 월정교가 되겠는데요. 포석정은 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이고요. 유상곡연수라고 하죠. 그 물을 띄워놓고 술잔을 거기서 띄워오면서 시를 짓는 그런 귀족들의 그런 유상곡연수의 연회 장소로 쓰였던 것이 바로 포석정이 되겠는데요. 그 포석정도 그 구조 정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안쪽 돌이 12개였고 바깥쪽 돌이 24개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다른 석조물로 되어 있고요. 통신라 교량은 일정교와 월정교가 있었는데요. 다 반월성 근처에 있었던 교량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월정교, 지금도 이제 복원 사업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월정교에서 특성은 뭐냐면 그 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바닥이 되겠죠. 밑바닥에 우물정자 모양의 목재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정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상에 이제 목조틀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잡석들을 하고 여기에 이제 교각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교각들 밑에 목조틀을 해서 강바닥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이러한 토목시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목 기술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통일신라 시대 건축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기법은 물론 당나라와 일본 육으로 추정해 보면 물론 석조 기단이 사용되었고 원형 초석도 있었고 원형 기둥 특히 뭐 베을린 기둥들이 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하항의 형식도 보편화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두와 소로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2, 3출목 내지에 주심포가 주를 이뤘을 것으로 보고요. 주심포 사이에는 인자형 대공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소술합장이라든지 원형 석가래, 부연, 겹처마, 그다음에 막새 등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장식기화로서 침이, 귀묘나 현어 등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요. 바닥은 대부분이 전돌 바닥이 아니었을까. 아직까지 이때만 해도 온돌은 전반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신라 건축 부재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안압지 출토 목부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건물은 다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안압지 발굴 때 그 당시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재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것이 물 안에 있어서 그 뻘에 있어서 그동안 거의 한 1000년의 세월을 썩지 않고 우리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목부재가 출토됨으로써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 기술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7세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첨차는 교등형입니다. 그래서 직절하고 거의 4개의 여기 이제 반쪽만 그리면요. 이런 형태의 교두형 첨차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촉구멍들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첨차 좀 오목한 그런 장식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안압지 출토 첨차의 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두는 굽받침 없는 내곡한 굽. 여기서 이 부분 이렇게 내곡한 굽. 굽받침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더 부과된 받침이 있는 것을 굽받침했는데 그런 굽받침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래는 후치기에서 석가래 끝을 좀 날렵하게 깎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평고대도 굉장히 특이한데 평고대 아시죠? 그 석가래 끝에 그 지붕을 만들기 위한 부재인데 보통 보면 요 평가대 석가래를 이렇게 하고 평고대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착고를 요게 또 이제 부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연 착고를 별도 부재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연과 부연 사이를 막는 부연 착고를. 근데 요게 통부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이 별도 평고대 부연 착고 별도의 부재로 되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요 부재 여기서 발견된 부재는 그 평고대가 초매기와 부연 착고가 일치해야 된 그런 구조로 있어서 요 당시에는 아마 그게 연장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뭐 가공이 더 힘들어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연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제도에 대한 것을 보면 공사를 전담하는 그런 관청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를 관리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왜냐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노동 인력을 조직적으로 구성해서 국가적으로 차출을 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삼국사 직관지라든지 영천, 청제비, 정원수리기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 이후에서는 그것들이 귀족과 왕족뿐만 아니라 귀족과 지방 세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수도권 및 지방의 원차
건축이 성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통일신라 시대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일신라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아까도 장시간 얘기 드렸듯이 바로 석탑의 전형을 이룬 것이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의 정형을 만든다라는 것이 또 그런 유구들이 전 시대가 다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석탑 부분은 우리 구조라든지 시공 부분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